자, 이번 시간 82페이지 제4절 가격 관리 전략. 저번에 이제 가격 관리의 이해, 가격의 의의까지 갔었죠. 자, 이번엔 83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83페이지를 보시면, 제목이, 2번, 가격의 결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가격 결정 시. 가격 결정 시 고려해야 될 요소죠. 자, 그러면 이쪽 파트는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없는데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가격을 결정할 때 내적이랑 외적이 있다는 얘기죠. 내적과 외적. 내적인 이제 기업 요인이 있고요. 자, 외적인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환경 요인.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내적은 이제 기업 요인은, 어때요? 우리가 기업의 마케팅 목표라든지, 거기 보는 마케팅 미스 전략, 원가 및 산업의 특성, 이런 것들이 되고요.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외부 환경은, 자, 외부 환경은 어때요? 우리가 그 시장, 그죠? 그러니까 기업 요인은 뭐 시험의 키포인트가 기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뭐 마케팅 미스나 원가 및 산업의 특성은 여기 딱 보더라도 그러니까 내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요, 내적과 외적을 또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는 이걸 이제 바꿀 수 있다라는 자체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럼 내적인 것은 뭐 기업 마케팅 목표, 마케팅 믹스 전략, 원가 및 산업의 특성, 뭐 우리가 지금 마케팅 파트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외적이라는 것은요, 항상 시장이라는 게 나와요. 시장이라는 자체는 외부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요인이 있겠고요, 밖으로. 그 다음에 뭐 기타 환경이라는 게 있죠. 기타 환경 요인. 그래서 내적과 외적을 바꿔내니까 시장이라는 단어와 경쟁이다, 기타 환경이다, 이런 건 외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통제가 가능하냐, 통제가 불가능하냐 하는데, 외적인 환경 요인은 내부적인 통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야죠.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마케팅 전략의 검토는 그냥 제목 위주로 그냥 볼게요. 여기는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케팅 전략의 검토는, 자, 1번. 자, 기억은 어떻게 돼요? 우리 제품의 포지셔닝이죠. 제품의 포지셔닝. 소비자들에게 자사의 제품이 경쟁사와 비교해서 어떻게 또 지각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가격의 책정이 달라집니다. 고급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와 또 그러지 않을 때는 가격 책정이 또 달라질 거예요. 그때 틀려서. 그 다음에 제품의 라인. 동일 제품 라인상의 다른 제품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승용차 라인인 그랜저와 소나타, 아반떼를 예를 들면, 소나타를 출시할 때는 가격은 아반떼 가격과 조화를 이루어져야, 만약 차이가 거의 없다면 소나타의 판매는 잘 되겠지만 아반떼의 판매는 또 부진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신제품의 경쟁사로 갈 소비자를 끌어오지 못하고 자신의 기존 제품의 고객이 기존 제품 대신 신제품에 구매하는 현상을 자기 잠식이라 합니다. 자기가 또 잠식될 수 있죠. 뭐 이런 것도 이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 수명 주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배우셨죠, 앞쪽에서.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여러분 체크를 하시는데, 디귿번을 좀 보세요. 자, 제품의 수명 주기가 있죠. 우리가 이거를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있다면 도입기하고 성장기하고 성숙기하고 세특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입기고요. 성장기하고, 자, 우리가 성숙기가 있죠. 그 다음에 세태기로 가겠죠. 자, 그럼 도입기에서는요, 이 도입기에서는 경쟁이 거의 없습니다. 경쟁이 없다. 가격을 좀 높여야겠죠. 높이는 원리라고 쓰고. 근데 성장기는 어떻게 돼요? 성장기 들어와서는 경쟁이 대비해야겠죠. 경쟁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때요? 가격을 좀 내리는 전략을 또 써야 된다는 거, 반대적인 것이다.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제품 수명 주기 같은 거를 좀 깊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번에 보시면 기업에 대한 전략 목표의 검토도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억해 보시면 기업 점포 목표의 의의가 있죠. 그 목표는 크게 이익을 지향하는 경우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성장을 위해 매출 즉 시장 점유율 증대를 지향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익을 지향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건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기업에 대해서 이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업의 전략 목표인데요. 자, 여기서 밑에 두 번째 점이 중요합니다. 단기적 이익을 봤을 때는 어때요? 이 초기에 고가 전략이 좋죠. 초기에 고가 전략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고가격 전략. 초기에 고가격 전략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중시하는 경우는 기업은 칩투 가격 전략을 또 선호합니다. 또 시장 점유율을 또 중시하는 경우 시장 침투 가격을 또 우리가 선호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일본 기업들은 대부분 시장 점유율을 중시하여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을 즐겨 사용해 왔습니다. 반면 미국 기업들은 주주들의 입장을 중시해서 단기 이윤 극대화를 도모해 왔고, 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경영 평가를 하겠죠, 그죠? 도모해 왔고 초기 고가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눠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초기 고가랑 침투, 우리가 시장 점유율에 대한 침투 가격 전략은 또 뒤에서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은 어때요? 우리가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죠. 시장 침투 가격 전략입니다. 자, 얘는 초기에는 시장을 침투해서 초기에는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한테 끌어당기려면 초기는 좀 저가격으로 이제 꼬셔야지. 저가격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약간 이제 높여. 이제 초기에 저가격을 했다가 들어가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 그럼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유리해지죠. 그죠? 그럼 점차 가격을 이제 올려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초기엔 적게도 나중에 가격 전략을 높게 하는 이런 게 이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다. 이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이건 좀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략은 이제 가격 탄력성이 크고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 효과적인 가격 전략이다. 탄력성이 크고 이제 규모가 크다는 자체는 규모를 크게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또한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은 이 경험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자체는 규모의 경제는 자 밑에 보시면 규모를 크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대기업이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가 절감이 되죠.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규모를 그렇게 크게 하는 게 우리가 나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쓴 이제 그 기업 슈퍼마켓 박사 논문에 보시면 SSM이라는 자체도 제 논문에 썼지만 규모의 경제를 일으킵니다. 독과점을 일으키다 보니까 규모를 크게 하다 보니까 매장을 계속 넓혀요. 넓히다 보니까 우리가 대량 구매가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욱더 이득이 생긴다는 자체죠. 그래서 이제 규모의 경제는 규모를 크게 하면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보시면 기업의 생산 규모를 확대해서 생산량을 점차 증가시켜서 우리가 장기 평균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락하는 거죠. 생산비를. 규모의 경제가 일으켜서 어떻습니까? 반대로 이제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규모의 불경제 반대죠. 그럼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경우는 어때요? 분업화에 따른 전문화가 일어나서 기술적인 요인도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시장 침투 가격이라는 건 경험 곡선 효과가 크다는 것은 많이 경험할수록 원가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요거 이제 반대되는 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85페이지 경험 곡선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경험 곡선은 규모의 경제는 그러니까 규모를 크게 한다. 경험 곡선은 경험을 많이 할수록 원가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험 곡선은 보시게 되면 학습 효과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적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적
누적 생산성이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단위당 원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규모는 동일하더라도 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경영 곡선은 규모는 동일합니다. 규모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규모를 크게 한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그 규모의 경제와 경영 곡선의 정확한 정의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규모를 크게 한다면 안 됩니다. 동일하게 해서 그 생산을 계속함에 따라서 이 조직이 원활한 생산 기술의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체득, 관리 기법 등의 생산성이 증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전투기 조립 공장의 책임자가 처음 발견한 현상으로 뭐 1960년대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연구원이 이론화해서 경영학 전반에 널리 이제 이용되는데요. 생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가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는 다른 개념이라는 걸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장 침투라는 자체는 아까 이 경험 곡선의 효과가 크다는 것은 많이 경험할수록 원가를 줄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산업인 경우는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경쟁자의 진입이 예상되는 경우는 시장을 선점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죠? 시장 선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참고해서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오는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제 경제학 원론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체를 여러분들 이제 그 경제학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의 이 탄력성의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탄력성이라는 자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좀 깊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죠, 그죠? 특히 이제 마케팅에 대한 그 업무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유통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마케팅이 원래 경영학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경영인데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탄력성이라는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극에 대한 반응. 그럼 여성의 피부가 탄력적이라는 건 누르면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한번 눌러보세요. 안 나오면 관리를 하셔요. 그러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함수 관계가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고 영향을 받는 변수가 종속 변수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영향을 주고 이 반응이 자극이거든요. 그러면 자극에 대한 반응을 봤을 때 얼마큼 반응을 하느냐. 물론 뭐 그래프로 그려서 이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걸로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이 탄력성이 1이라는 게 지금 여기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보는데요. 자, 이 가격이 우리가 자극이고 수요량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이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이 올라가고 자극이 내려가죠. 그래서 위에가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가 가격의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항상 분모에 대한 분자, 그래서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깊게 이제 경제학 쪽에서 말하는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깊게 본다면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극을 이만큼 주는데 반응을 이만큼 준 건 탄력적이고요. 이만큼 자극했는데 이만큼 반응한 건 비탄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변화 폭이지 값을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꼭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 2로 고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배운 김에 그냥 전체적인 거 배우겠는데요. 만약에 수요 곡선은 가격과 양이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우하향하는 곡선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자, 이 분필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상승했다. 그럼 만약에 10개에서 8개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본다면 지금 가격이 100원에서 20원이 올라갔으니까 20%가 상승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10개에서 2개가 줄었죠. 20%가 준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이제 입셀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1이 기준이거든요. 그죠? 자극에 대한 반응.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준이 얘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해요.
뭐 물론 뭐 완전 탄력적과 완전 비탄력적 있는데 여기서 그것까지 바라진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를 자극했는데 40%가 감소했다? 그럼 탄력도가 2거든요. 그럼 이건 1보다 크니까 이건 탄력적이라고 해야 돼요. 탄력적이다. 그다음에 만약에 20%가 있는데 자, 우리가 10%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반응했다. 그러면 이건 자, 이건 아까 2고요. 0.5니까 1보다 작죠. 그러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크기는 1로 비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크기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1보다 크면 탄력적, 작으면 비탄력적. 자, 옛날 우리나라가 이제 60, 70년대의 남자 키가 170cm는 굉장히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큰 키인데 지금은 작은 키죠. 170cm로 본다면 뭐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기준이 됐으니까 크다 작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체제를 얘기해서 가격 전략을 물어봐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입니다. 대체제가 적으면 비탄력적이에요. 대체제가 적으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고 나서 이제 가격 전략을 보여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삼겹살집에서 소주를 먹고요. 얼큰하게 취했어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콜라를 달라고 합니다. 콜라는 대체제가 많죠. 콜라 달라고 하니까 콜라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다 달라고 해요. 사이다 없어요. 그러니까 환타 없어요. 오란시. 대체제가 많거든요.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수요자가 유리합니다.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조금만 올리더라도 양을 확 줄일 수밖에 없어요. 유리합니다. 근데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자체는 대체제가 적죠. 그래서 비탄력적은 불리한 입장이에요. 쌀은 거의 대체제가 없다고 봐야죠. 그죠?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가격을 올려도 못 줄인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 전체적인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지려고 해요. 지역에. 아파트를 지려고 한다? 그럼 건설회사가 만들려는 게 만약에 수요가 봤을 때 탄력적이다. 그러면 대체제가 많거든요. 선택의 폭이 넓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리하단 말이죠. 기업가는 불리합니다. 그럼 기업가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 전략을 잘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야 총수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어떻죠? 가격을 올리면은 딴 데로 가겠죠. 가격을 내려야지만 자기 걸 왕창 사겠죠. 그럼 이건 저가 정책으로 가야 돼요. 근데 비탄력적이라는 자체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수요자가 유리하고 기업가가 불리했으니까 가격을 내렸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가격을 올려도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도 사니까 수입이 올라갑니다. 그럼 고가 정책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비탄력적이라는 자체는 자, 야매입니다. 짝대기가 같이 올라가죠. 그럼 고가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조금 어떻습니까? 처음 가격 탄력성을 접하신 분들은 이 내용이 좀 읽혀 나갈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럼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 변하느냐를 나타내는 건데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를 가격 변화 나누죠. 그럼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크게 변하면은 우리가 탄력성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곡선 자체가 이제 완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준이 있다면 이제 기준은 직각상 곡선인데 그냥 우리 그거는 직각상호까지 단위 탄력적까지는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탄력성을 봤을 때 가격과 양이다. 어떻습니까? 자극은 똑같은데 반응이 틀리죠, 그죠? 그러면 반응을 더 한다는 얘기는 더 많이 늘리니까 더 탄력적은 완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요량이 적게 변하면은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은 가파르죠. 그러면 우리가 사치품하고 필수품을 봤을 때는 대체제라고 그랬죠, 그죠? 사치품하고 필수품은 자, 탄력적으로 봤을 때 사치품은 꼭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왕창 줄입니다.
필수품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까 쌀 같은 경우는 가격 올려도 못 줄이죠. 그죠?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고 얘가 더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치품은 삽집성격이 강하면 탄력성이 크고 필수품의 경우는 탄력성이 작죠. 그럼 대체성이 높은 대체재가 많을수록 자, 기간이 길수록 자, 어떻습니까? 대체재가 많고 기간이 장기일수록 단기보단 더 길게 주니까 이동하기가 쉽죠. 대체재 유입이 더 쉬워요. 그럼 탄력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가 높은 대체가 많을수록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요 탄력성 높다. 자, 소비자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지출 비용이 클수록 가격이 오를 때 구매를 연기하므로 수요량이 크게 감소한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일 비싼 게 고가가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그럼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구매를 연기할 수밖에 없어요. 크게 감소하죠.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거기서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조금만 내려도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므로 시장 진입 때 초기에 저가격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저가격이라는 자체를 기억하세요. 그걸 이제 우리 여기서는 이제 그걸 시장 침투 가격이라고 합니다. 시장 침투 가격이다. 이렇게. 근데 비탄력적일 때는 짝대기가 올라가죠. 고가 전략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 올려도 수요량을 별로 감소하지 않으니까 고가 가격을 써야 되는 게 나중에 이제 스키밍 프라이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효과적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저가로 시장 침투로 가야 되고 비탄력적일 때는 짝대기 올라가니까 똑같죠. 고가로 가야 되면서 스키밍 프라이스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초기의 고가 전략이 우리가 어때요? 초기 고가 전략 또는 상층 흡수 가격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장 대응을 목적으로 신제품을 시장에 도입할 때 초기에는 고가격을 설정하고 고소득층들을 흡수합니다. 그 점차 가격을 인하하여 저소득층에 침투하려는 전략이죠. 그죠? 그 다음에 특허나 기술상의 문제로 이 경쟁자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 작을 때 효과적이고 단기의 투자 비용 회수가 좀 용이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초기에 이제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여러 스마트폰 같은 게 이제 애플이 있고 또 이제 어떻습니까? 삼성이 이제 갤럭시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요렇게 투자 비용 회수가 이제 용이하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빨리 이제 투자비를 회수하고. 그러니까 반도체처럼 새 모델이 계속 개발되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핸드폰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죠? 그 제품의 경우 새 모델이 나오기 전에 투자 비용을 회수하라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PC 가격이 초기에는 매우 높았잖아요, 옛날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자, 이러한 현상을 이제 우리가 초기 고가격 전략을 채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면요, 두 가지예요. 우리 이제 두 가지를 봤을 때, 자, 그래프로 본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고 초기냐 후기냐. 자, 초기에서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건 가격이라고 한다면, 자, 초기에는 이제 높였다가 점점 줄이는 게 여기 어떻게 돼요? 초기 고가 전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 침투 가격은 적게 했다가 나중에 올리는 거. 침투 가격이 된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타 고려 요소는 이제 소비자의 반응을 알기 위해서는 뭐 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아까 좀 전에 봤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봐야 되죠. 즉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또 계산해야 됩니다.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탄력적일 때는 저가, 비탄력적일 때 고가. 그러나 이제 수요 곡선만으로 복잡한 소비자의 반응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매우 복잡한 심리적 반응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가격 결정에는 소비자의 심리적 요인을 철저히 또 검토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심리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품의 원가 구조. 제품의 그 정확한 원가 구조를 아는 것은 가격 결정에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은 이제 관리에게 모든 것이라고 할 만큼 어려운 일인데, 이 제품의 원가는 가격의 하한선이 됩니다. 상한선은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죠. 우리가 소비자는 기꺼이 지불하는 가격이 있죠. 그 이상 줄 수 없다는
우리가 상한선이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제품의 가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현실적으로 경쟁 제품의 가격과 비교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여러 가지 제품을 제공했을 때 특정의 제품을 손실 유도 상품으로 설정해서 타사에 뺏길 고객을 자사로 유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 이 경우는 다른 제품에서 효과적인 가격 책정을 통해서 로스 리더로 말미암은 기업 측의 손해를 커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제품은 그 제품 자체로 이제 손실에 초래하면서 다른 제품의 판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로스 리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든다면 미끼 상품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런 예가 될지 모르지만 마트에서 어떻습니까? 뭐 선착순으로 뭐 배추를 뭐 싸게 판다든가, 뭐 수박을 싸게 판다든가 여름철에 아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유도하죠. 그 미끼로 막 유도하다 보니까 그건 손실을 보지만 다른 상품이 팔려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가 되겠고, 뭐 기타 그 밖에 정부에 대한 규제, 여론, 소비자 단체 등의 반응을 고려해서 특히 이제 오늘날에는 정부의 규제 외에도 소비자 운동의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에 따라서 많은 소비자 단체들이 이제 활동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과 매스미디어의 발달, 또 인터넷을 통해서 네티즌 간의 비평의 확대, 재생산으로 여론의 힘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업은 이러한 제반 여건도 고려해서 가격을 또 책정해야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좀 중요한 요소만 잡을게요. 자, 일단은 83페이지로 가시면 가격 결정 시 고려 요소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적과 외적을 바꿔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적은 기업의 마케팅이나 원가 및 산업, 외적은 어떻게 돼요? 외부적인 거니까 통제 불가능해서 시장이라는 단어, 경쟁, 환경, 뭐 이런 게 나오면 되고요. 특히 이제 마케팅 전략의 검토에서는 디귿법만 좀 체크하세요. 그래서 도입기에는 경쟁이 없으니까 가격을 높게 하고 성장기에 들어서는 좀 가격을 낮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 중요했죠. 초기에는 저가격을 설정하다가 점점 우리가 어때요? 가격을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규모의 경제는 규모를 크게 해서 생산비를 내리는 거고, 경험국소는 어떻게 돼? 학습 효과에 의해서 누적 생산량을 늘리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키는 뭐예요? 이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저가, 고탄력적일 때는 고가, 그죠? 그래서 탄력적일 때는 시장 침투, 그 다음에 비탄력적일 때는 스키밍 프라이싱,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스키밍 프라이싱이 바로 이제 초기 고가 전략이에요. 시장 그 상층 흡수 가격이다. 초기에 고가격을 설정한 다음에 점차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저소득층에 침투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기타 고려 요소는 뭐 제품의 원가 구조를 따지고 경쟁 제품의 가격을 또 따져서 보고, 손실 유도 상품은 그건 손실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상품이 팔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전략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거는 지금 한 거보다 86페이지 가시면 가격 결정의 방법이 중요하다고 봐요. 가격 결정에 있어서 그 방법이라는 자체를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거기 보시면 원가 기준 가격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소비자 기준의 가격 결정, 그 다음에 이제 경쟁자 기준의 가격 결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마케팅 믹스에서 포피 믹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죠. 그래서 이제 가격 결정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판서를 한 다음에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가격 결정의 방법이에요. 가격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가격 결정에 대한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가격 결정의 방법. 페이지 이제 86페이지입니다. 자, 일단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눠요. 우리가 이제 원가 중심으로 갈 거냐. 근데 크게 보신다면
아니다. 우리가 소비자 중심으로 가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쟁자만큼 우리가 가격을 매기자. 경쟁자 중심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원가 중심이라는 것은 원가를 가지고 마진을 붙여요. 그죠? 아주 간단한 거죠. 원가가 있다. 그 원가에 우리가 마진을 붙여서 가격을 결정하자. 그래서 우리가 목표 판매량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목표 이익을 따져보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우리가 얼마큼 판매돼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가 있냐. BEP 정도를 이제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중심과 경쟁자에 대한 중심은 어떻습니까? 이걸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우리가 경쟁자라는 자체는 경쟁자가 정한 가격이 있죠. 그죠? 정한 가격. 이게 하나의 기준이 돼요. 기준이 돼서 가격 비교해서 선택을 합니다. 가격을 비교해서 선택을 한다는 경쟁자의 중심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소비자는 이제 지각된 가치죠. 지각된 가치로서 어때요? 우리가 이제 미리 이제 예습을 하겠지만 어떤 가격에 대한 수용 가능 가격은 얼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매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썼죠. 아까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또 보는 것도 따져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타겟 마켓이라고 그러죠. STP, 그죠? 세그멘테이션 타겟. 그래서 표적 시장, 타겟 마켓 특성, 그죠?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조인트 분석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볼 텐데, 컨조인트 분석 기법.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을 또 많이 또 쓰고 있죠, 그죠?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특히 뭐 계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 중심이라는 자체가 조금 애매하면서 우리가 여기서가 이제 조금 시험 문제 출제될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원가 기준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원가 기준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원가에다 마진을 붙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원가 또는 비용 중심의 가격 결정 방법은 이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 목표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세 번째 보시면 밑줄 치세요. 원가에 마진을 더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판매량과 목표 이익을 더해놓고, 그 다음에 비용과 이윤의 합산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 가산 방식에 따른 가격 결정, 가산 이익률에 따른 가격 결정, 목표 투자 이익률에 따른 가격 결정, 마지막으로 손익분기점에 따른 우리가 목표 이익에 대한 가격 결정 등이 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수요자가 생각하는 제품의 가치나 경쟁자 가격을 전혀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여기는 밑에서 고려하는 소비자가 느끼는 어떤 가치나, 그 다음에 경쟁자의 가격을 당연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얘와 이제 좀 상반적이다, 이렇게 여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오른쪽 원가 가산 가격 결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87페이지 가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보는데요. 이 원가 중심에서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식을 보겠습니다. 원가 가산 가격 결정이죠. 원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산 가격 결정이다. 그래서 이건 원가 계산 가격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원가 계산. 그래서 원가 가산 가격 결정 방법은
코스트 플러스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결정된 목표이익을 총 비용에 가산함으로써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래서 먼저 총 생산량을 추정한 후, 그죠? 먼저 추정해야겠죠. 총 생산량이 얼마일까? 그다음에 이제 고정 비용이라는 자체는 변동 비용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총 고정 비용은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건물 감가상각비라든지 우리 투자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의 이자가 나가 있고요. 뭐 급여라든지, 그죠? 조업도와 관계없이 나가는 거죠. 근데 총 변동 비용은 어떻게 해요? 조업도의 판매량에 따라서 추가되는 거죠. 목표 이익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 가산법은 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제품. 그래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어떤 수요가 급변하게 줄거나 내리지 않는 거죠. 비탄력적인 거죠. 기업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제 본다면요. 식을 천천히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돼요? 이 가격이라는 자체 원가 계산 가격입니다. 그래서 총 고정 비용. 총 고정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건물 감가상각이라든지 급여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업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업도와는 관계없다. 근데 어떻게 돼요? 총 변동 비용은 관리가 되죠. 총 변동 비용은 우리가 그 조업도의 판매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조업도의 판매량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이익이 있죠. 목표 이익이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어때요? 이가 총 생산량을 따져야 된다 했죠. 총 생산량을 따진다.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때요? 원가 가산법은 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제품이거나 기업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자,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산이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산이익률. 그래서 가산이익률법은 자, 세 번째죠. 가산이익률법. 이익률 가격 결정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가산이익률 가격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산이익률이라는 자체가 밑에 보시면 마크업 프라이싱입니다. 제품 한 단위당 생산 구매 비용에 대한 판매 비용을 충당하고도 적정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수준의 가산이익, 마크업, 가산이익을 결정하여 가격을 책정하는 건데요. 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가격은 단위 비용. 단위 비용에다가 1 마이너스 가산이익률을 우리가 따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밑에 이제 보시겠지만 목표 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계절적 제품. 우리가 이제 겨울에 이제 스키 상품이라든지 여름에 물놀이 용품 같은 걸 얘기하죠. 그다음에 재고 관리 비용이 높은 제품, 그죠? 그런 이제 요거는 이제 염리 시험에 나온다면 아까 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거, 기업이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목표 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계절적, 이런 것들 위주 쳐야죠. 그래서 계절적 제품들이든지 재고 관리 비용이 높은 제품, 그죠? 그래서 이제 판매가 예측이 안 되니까 재고가 많이 쌓이겠죠. 자, 약품과 같은 것은 약품은 굉장히 이제 비탄력적입니다. 가격이. 자, 왜 그러냐면은 가격이 싸다고 해서 약을 많이 먹고 비싸다고 해서 약을 안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높은 가산이익률을 책정하겠죠. 그래서 같은 산업 내에서 마진율이 간행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불필요한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반병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렇게 해서 목표 이익률에 따른 가격 결정하고 손익분기점의 목표 이익에 대한 가격 결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또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이제 보는데, 요 목표 이익만 한번 갈게요. 지금 이제 손익분기점이 이제 가장 초점 빈도가 높아요. 높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조금 이렇게 낮기 때문에 먼저 비교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표 이익률에 따른 가격 결정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손익분기점을 더 강하게 가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이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만 좀 볼게요. 자, 우리가 4번은 목표 이익률에 따른 가격 결정이다. 어때요? 우리가 이익이 꼭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 이익률에 따른 가격 결정. 그래서 목표 이익 가산법은 기업이 목표로 하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면요, 책에 보시면은 투자 비용에다가 곱하기 목표 이익률 곱하죠. 그래서 어때요? 표준 생산량을 나눕니다. 그래서 단위 비용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굉장히 쉬워요. 이 문제 답이 있죠. 목표 이익률이라는 자체는 기업이 목표하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일정한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자본이 많이 투하되는 게 있죠. 그래서 자본, 집약적 산업이나 공공사업에 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끊어서 가는 게 손익분기점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목표이익에 대한 가격 결정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요. 자, 지금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자, 앞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실 게 가격 결정 방법이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데요. 별표 표시 3개 표시하는데, 원가 중심이냐, 소비자 중심이냐, 경쟁자 중심이냐. 원가 중심은 소비자의 가치나 경쟁자 가격 결정을 고려하지 않고요. 원가에다 마진을 더해서 목표 판매량, 목표액에 손익분기점이 있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갈 거고요. 원가 가산 가격 결정은 어떻게 돼요? 원가에서 가산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비용에다가 이제 총생산을 나눠서 한 것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작거나 기업이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거. 가산이익률 가격 결정은 어때요? 계절적 상품들, 재고관리 비용, 약품같이 이제 비트러적인 거. 그 다음에 목표 이익률을 따라서 기업이 목표를 따지는데 자본집약적 사업이나 공공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나눠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체크하세요.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5가지가 딱 내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데 그 중에서 손익분기점이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